윤석열 정부에서의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세 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요. 네, 지금 그 상황이 아까 이제 선언 이야기를 했는데 선언을 한 상황이 어쨌든 국제적인 압력 또 시민적 압력에 의해서 다 어쩔 수 없이 다 선언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는데 그 목표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나서 평가가 지금 전문가나 또 기업들 평가는 야 이건 시기상조다. 한국 할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전환의 부분의 핵심을 원전으로 하겠다. 상당 부분을 원전으로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EU가 그 EU 텍소노미라고 발표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전을 친환경 기술로 뭔가 지금 그 안에 넣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럼 그것처럼 이제 인용해가지고 한국도 한국형 텍소노미 하겠다 지금 발표를 했는데 EU는 어쨌든 가장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핵 폐기물 핵 폐기물 지금 폐기장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네.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전제 조건을 하면 완전 지을 수 없어요. 빼버린 근데 아마 한국형 또 여기다 붙인 이유는 그걸 또 교묘하게 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원전을 되살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단가가 비싸다는 건 적합하지 않은 건데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규 설치 국장 70%가 전부 다 재생에너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시설 투자비, 운영비, 사회적 비용, 뭐 환경 비용을 다 고려한 게 이제 발전 원별로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비용을 보면 11년간 태양광이 90%가 하락했고요. 풍력이 70%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어요. 네. 예. 그런데 온전은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가가. 이것이 국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온전 문제를 일종의 재생에너지 온전 싸움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40% 정도가 석탄 화력 발전입니다. 온전 27%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 7.2%입니다. 7.2%밖에 안 됩니까? 네. OECD 최하이고요. 네. 두 자릿수가 있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이냐 재생에너지냐의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화력발전 분야를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그 비중을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거 탈원전 논쟁으로 올라가다 보니 물론 신고리 원전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하고 나머지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만 둘의 싸움을 붙여버리면 재생에너지도 안 되고 온전도 온전의 난항을 붙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석탄 발전을 전환하자 이 전략으로 가는 것들이 가장 맞습니다. 여기 미세먼지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으로 재생에너지를 대체하지 말고 화석연료를 대체하자. 지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한 가지 더 첨언을 하고 싶은 게 발전소를 지금 계속 핵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문제가 이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누렸던 에너지를 풍요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걸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기존에 해왔던 잘못된 방식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쪽에서 천천히 좀 정리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1.5도 정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악당 국가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함을 좀 다 같이 감내하면서 줄여보자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직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뭐 작지만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많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소개할 때 이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에너지 분야, 또 교통수송 분야, 또 자원순환 분야, 식생활 전환, 그다음에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동하면서 또 정책을 바꾸는 일을 하고 또 선거를 바꾸는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위기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도 시민들의 행동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의 수준에 거기에 격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위기인가? 아니야, 그냥 뭔가 변화가 오고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근데 왜 저는 이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응이 늦을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 그 다음에 폭염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후의 현실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편안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야라고 느낄 수 있을 그나마 만한 편안한 예. 금수강산에 태어났어도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져야 뜨거 하면서 움직일 건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심지어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큰 주류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영국을 한번 조사 활동 갔는데요. 영국의 런던을 방문해서 런던 기후변화 파트너십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런던 얼마 전에 유명해졌습니까? 네. 그렇게 에어컨도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미션은 뭐예요 하니까 딱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하고 역할을 부여한다. 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떠한 건지 과학적 사실 내지 우리 주변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당신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과정. 두 번째는 나와 공동체 문제로 인식시키는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네. 왜 그냥 기후 문제가 아까 이민철 대표님도 이야기했듯이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잘 안 다가오는 거죠. 먼 이야기 그리고 같고. 한반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있고 광주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교육 자체가 우리 마을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마을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마을은 기후변화 관련 역사적으로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과정 그러니까 당위 교육보다는 삶의 생활 근거지에 기반한 교육 과정 가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네, 이제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서 생각하시는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먼저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외국같이 철도 레일에 불이 타고 공항 활주로가 일어나 버리는 상황이 닥치면 이미 그때는 늦다고 봅니다. 좀 전에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영향이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난번 동해 산불에서 봤듯이 그 엄청난 바람 때문에 저희가 산불을 끌 수 없는 이것도 사실은 기후위기의 시작점이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파리에서도 15분 도시, 에딘버러도 20분 도시, LA, 뉴욕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찬찬히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텀블러 100개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중교통 한 번 더 이용하는 것이 훨씬 크고 대중교통 100번 이용하는 것보다는 화력발전소 하나를 멈추는 게 기후위기에 훨씬 더 가까이 가서 저희가 속도를 더디가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고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문제로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해왔는데 나름의 성과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서 선라이즈 무브먼트라고 하는 청년들의 기후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미국 정치를 바꾸는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뭔가 앞으로는 좀 더 급진적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생각이라도 당분간은 급진적으로 해보면 네네네. 좋겠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공익적 수용성 관점에서 조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정책 관련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은 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좀 요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뭐가 들자면요. 불편하다. 예, 대교통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자꾸 요구를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점 명확하거든요.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되고 대중교통 중심 가야 되고 명확한데 이걸 본인 시민들이 직접 하다 보면 어려운 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주장하고 할 때 정책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더 힘을 모아서 위기가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행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실천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